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자정. 폐부를 칼날처럼 베고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는 굽은 허리로 낡은 리어카의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었다. 끼익끼익. 바람 빠진 타이어가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를 구를 때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타고 올랐지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내게 이 참담한 육체적 고통은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죽어가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생생한 살아있음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 이름 석자 뒤에 늘 수백억 대 자산가 혹은 회장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불렀다.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찔러댈 듯 솟아있는 거대한 랜드마크 빌딩 세 채가 내 소유였고 내가 사는 산기슭의 대저택은 수십 명의 인력이 관리하지 않으면 유지조차 되지 않는 견고하고 거대한 집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들이 내게 허락한 것은 가장 완벽하고 지독한 고립뿐이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유산에만 눈이 먼 자식들마저 내친 뒤 그 거대한 저택은 매일 밤 나를 질식시키는 황금 세장으로 변했다.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을 덮고 누워도 내 몸을 갉아먹는 병만은 결코 돈으로 매수할 수 없었다. 30년을 달고 산 중증 당뇨는 내 혈관 속에 피를 끈적한 늪처럼 만들어 발끝의 감각을 썩어 들어가게 했고 처절한 외로움이 빚어낸 불면증은 수면제를 한 움큼씩 털어넣어도 좀처럼 내게 단 1초의 잠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이대로 가만히 누워있으면 피가 굳어 죽는다. 매일 밤 그 지독한 공포가 짐승처럼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때면 나는 최고급 실크 잠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크고 허름한 점퍼를 주워 입었다. 그리고 남몰래 저택 뒷문을 빠져나와 산동네 어귀에 숨겨둔 낡은 리어카를 끌고 이 차가운 도심의 밑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번화가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이들과 거리에 나뒹구는 쓰레기들. 나는 그 사이를 묵묵히 오가며 사람들이 버린 종이박스와 빈 병들을 주워 담았다. 아이고 영감님, 이 추운 날 또 나오셨어. 그러다 얼어 죽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취객 하나가 나를 향해 혀를 쯧쯧하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박스를 납작하게 밟아 리어카에 실었다. 그들이 동정하는 이 초라한 노인이 자신들이 기대어 서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살기 위해 몸을 굴려야만 했다.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비탈길을 오르내리다 보면 끈적하게 굳어가던 피 속의 당분이 타들어가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종아리 근육이 터질 듯 아프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쯤에야 비로소 내 몸에 따뜻한 피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육체를 극한으로 혹사시켜야만 새벽녘에 기절하듯 서너 시간의 잠에 빠져들 수 있는 처절한 연명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갑자기 몰아닥친 영하 15도의 한파 탓이었을까? 아니면 저녁 식사 전 습관처럼 맞았던 인슐린 주사의 용량이 너무 과했던 탓이었을까? 손수레에 박스를 절반쯤 채우고 텅 빈 교차로를 건너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눈앞에 가로등 불빛이 수십 개로 갈라지며 시야가 시퍼렇게 일그러졌다. 안 돼.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목덜미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다리의 힘이 맥없이 풀렸다. 피 속의 포도당이 급격하게 바닥을 치며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당뇨 환자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저혈당 쇼크가 덮친 것이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점퍼 주머니를 미친 듯이 뒤졌다.
항상 비상용으로 챙겨 다니던 사탕 몇 알. 하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은 주머니 안감만 헛짚을 뿐이었고, 이내 나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친 채 꽁꽁 언 아스팔트 바닥 위로 속절없이 고꾸라지고 말았다. 쿵! 어깨뼈가 시멘트 바닥에 짓지어지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내가 주워 모았던 낡은 박스들이 내 몸 위로 허무하게 쏟아져 내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가슴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살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메마른 성대에서는 쇳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아스팔트의 지독한 냉기가 순식간에 내 체온을 빼앗아갔다. 수백억이 들어있는 내 명의의 통장도 저 멀리 밤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내 소유의 거대한 빌딩도 지금 이 시린 바닥에서 죽어가는 내 육신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한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시야가 점점 검게 물들어갔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며 지독했던 나의 삶도 이 차가운 길바닥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끝이 나는구나 체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둠을 찢고 누군가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가 내 귓가를 세차게 때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짐승의 아가리처럼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에 뺨을 댄 채 헐떡이는 내 육신은 이제 뇌로 가는 마지막 포도당마저 바닥을 드러내며 거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 위로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생명의 끈아풀이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 많은 돈을 움켜쥐고도 결국 길바닥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말로였던가? 의식이 캄캄한 심연으로 완전히 가라앉으려던 찰나였다.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누군가의 거칠고 다급한 목소리가 내 귓바퀴를 세차게 때렸다. 이내 꽁꽁 언 내 어깨를 흔드는 투박한 두 손의 감촉이 느껴졌다. 나는 힘겹게 실눈을 떴다. 흐려진 시야 너머로 낡고해진 오토바이 배달 점퍼를 입은 한 청년의 얼굴이 보였다. 이 한파의 땀을 이렇게. 할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설마 당뇨 있으세요? 단 떨어지신 거예요? 청년은 내 이마에 맺힌 식은 땀과 미친 듯이 떨리는 내 손끝을 번갈아 보더니 단박에 내 상태를 알아챘다. 그의 눈빛은 길가에 쓰러진 흔한 노숙자를 보는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핏줄이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것처럼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함이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당장 뭐라도 가져올 테니까 절대 정신 놓으시면 안 됩니다. 청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배달 점퍼를 벗어 내 몸 위로 덮어주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 얇은 맨투맨 티셔츠 한 장 차림이 된 청년은 그대로 몸을 돌려 저 멀리 불이 켜진 편의점을 향해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내 몸을 덮은 낡은 점퍼에서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났다. 내가 평생을 두르고 살았던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지독하게 치열하고 눈물겨운 삶의 냄새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투박하고 퀴퀴한 점퍼의 온기가 얼어붙은 내 심장 언저리를 서서히 덮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친 숨소리와 함께 청년이 다시 내 곁으로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고개 살짝만 들어보세요. 달달한 믹스커피예요. 아주 진하게 탔으니까 이거 조금만 삼켜보세요. 네. 청년은 얼어붙은 자기 손끝이 벌겋게 부르터 있는 것도 모른 채 한 손으로는
내 뒷목을 조심스럽게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종이컵을 내 갈라진 입술 사이로 기울였다. 따뜻하고 지독하게 단 액체가 혀끝을 적시고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꿀꺽. 첫 모금을 삼키는 순간 나는 내 육신을 찢어발기던 지독한 갈증과 공포가 씻은 듯이 녹아내리는 기적을 경험했다. 끈적하게 굳어가던 혈관 속으로 진한 설탕과 카페인이 스며들자 바닥을 쳤던 혈당이 급격히 솟구치며 멎어가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펌프질을 시작했다. 그것은 생명수였다. 내 소유의 랜드마크 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마시던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와인도, 대저택에서 전속 요리사가 대령하던 진귀한 보양식도 결코 주지 못했던 완벽하고 압도적인 생명의 맛이었다. 천천히 드세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청년은 내가 커피를 삼킬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가슴팍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었다. 종이컵의 바닥이 드러날 즈음 내 시야를 가리고 있던 시퍼런 장막이 걷히며 청년의 얼굴이 비로소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피곤에 절어있는 거친 피부, 며칠은 깎지 못한 듯 덤누룩한 수염, 그리고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 그는 살을 애는 바람 속에서 자기 팔뚝을 비비며 오들오들 떨면서도 내게 덮어준 점퍼를 다시 가져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내 안색이 돌아오는 것만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었다. 젊은이. 겨우 성대가 열리며 갈라진 쇳소리가 내 입술을 비집고 나왔다. 아, 할아버지, 이제 좀 살만하세요? 으이구, 이 새벽에 폐지를 주우시더라도 사탕 같은 건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야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청년은 나를 다그치면서도 꽁꽁 언 내 두 손을 제 양손으로 꽉 쥐어주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여 있었다. 나는 그 투박하고 따뜻한 마찰음 속에서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사람의 체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수백억을 가진 늙은이는 매일 밤 죽지 못해 이 거리를 배회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가난한 청년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00원짜리 믹스커피와 자신의 체온을 기꺼이 노인에게 내어준다. 세상의 가장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맺어진 이 지독한 아이러니. 나는 청년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마주 잡으며 텅 빈 내 삶에 처음으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묵묵히 느끼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삶이 저 가난하지만 눈부신 청년의 손끝에서 막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아스팔트 바닥에서 마셨던 30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은 내 썩어가던 육신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지독한 불면증으로 말라비틀어지던 내 영혼에 아주 기묘한 불씨 하나를 던져놓았다. 며칠 뒤 나는 내 수족처럼 부리는 김비서를 시켜 그 배달원 청년의 뒷조사를 은밀히 지시했다. 수백억을 굴리는 내게 사람 하나의 거처를 알아내는 것은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우스운 일이었다. 하지만 청년이 산다는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받아든 순간 나는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낡고 해진 점퍼를 챙겨 입고 어두운 산동네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내 목숨을 구한 자의 진짜 삶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밤, 가로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며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슬레이트 지붕들을 지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허름한 옥탑방. 청년의 삶은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밑바닥으로 내몰려 있었다. 끽, 쾅. 녹슨 철대문이 겨울바람에 속절없이 흔들리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옥탑방의 얇은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앞으로 다가섰다. 성의가 하얗게 낀 창문 틈새로 며칠 전 나를 살려냈던 그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칼바람과 다를 바 없이 차가워 보였다. 청년은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냉골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부탄가스 버너 위에서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그날 밤 내게 덮어주었던 그 낡은 배달 점퍼는 아직도 세탁하지 못한 듯 얼룩이 묻어 있었고, 청년은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언손을 버너의 작은 불꽃에 녹이고 있었다. 내게는 생명수 같은 온기를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저 차가운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매일 밤 수백만 원어치의 보일러를 떼며 대저택의 온기를 저주했던 나의 오만함이 저 얇은 유리창 너머의 맹렬하고 처절한 삶 앞에서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그때였다. 쾅쾅쾅쾅. 옥탑방의 얇은 철문이 부서질 듯 세차게 울렸다. 야, 이 새끼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험악한 욕설과 함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덩치가 산만한 사내 둘이 좁은 옥탑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어둠 속 평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형님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면. 청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지만 사내 중 하나가 끓고 있던 양은 냄비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다. 펄펄 끓던 라면 국물이 차가운 장판 위로 시뻘겋게 쏟아졌고, 청년은 바닥에 엎어지며 파편을 뒤집었었다. 며칠. 야, 이 고아 새끼야. 보육원 동생 병원비 대준다고 사채 끌어다 썼으면 오토바이를 팔아서라도 이자를 맞춰야 할 거 아니야. 저번 주에 배달하다 엎어져서 오토바이도 박살났으면서 뭘로 갚을 건데. 사내가 청년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청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나를 살려내던 그 다급하고 따뜻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이 끔찍한 폭력 앞에서는 그저 살기 위해 납작 엎드린 힘없는 약자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일 당장 막일이라도 뛰어서 제발 동생 수술 끝날 때까지만.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내 장기라도 팔아서 오늘 안에 돈 만들어놔. 사내들은 청년의 뺨을 수차례 후려치고는 방 안의 조촐한 세간살이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리고 철문을 쾅 닫으며 사라졌다. 사내들의 구둣발 소리가 비탈길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내 몸을 떠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 이 거대한 도심의 밑바닥에서 시작해 수백억의 불을 거머쥐기까지 내 혈관을 흐르던 잊고 있었던 늙은 포식자의 잔인한 분노였다. 창문 너머로 엎어진 라면 국물을 맨손으로 닦아내며 소리 죽여 오열하는 청년의 굽은 등이 보였다.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 길바닥의 개구리처럼 짓밟히고 있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병마에 시달리며 매일 밤 죽음만을 기다리던 나약한 늙은이는 그 순간 완전히 죽어 없어졌다. 내 피를 돌게 한 놈이다. 감히 네 안전이라고 내 은인을 건드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굽어있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퀭하게 죽어있던 내 두 눈에 서늘하고 시퍼런 광기가 번뜩이기 시작했다. 수백억의 돈, 쓰레기 취급하며 저주했던 그 막대한 부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예리한 칼날이 되어 내 손에 다시 쥐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폐지 줍는 낡은 점퍼에 깃을 세우고 서늘한 눈빛으로 청년의 옥탑방을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이제 쥐새끼들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청년의 숨통을 조이는 저 사채업자들, 그리고 청년이 뼈 빠지게 일하는 배달 대행사까지 모조리 내 발밑에 무릎 꿇리고 산산조각을 내주리라. 차가운 옥탑방의 칼바람을 가르며 내려가는 노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살기 위해 허덕이는 늙은이의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내 소유의 랜드마크 빌딩 최상층 회장실. 평생을 무자비한 포식자로 군림하며 수백억의 부를 쌓아 올렸던 내 늙은 혈관 속에 참으로 오랜만에 뜨겁고 맹렬한 전투의 피가 용솟음치고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응시하며 내 수족인 김비서에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 악질 사채업체 놈들, 그리고 청년의 고혈을 빨아먹는 배달 대행사,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그놈들의 밥줄과 숨통을 모조리 끊어내 발밑으로 가져와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놈들이 평생 이 바닥에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산산조각을 내버려. 늙고 병든 육신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던 노인은 간대없고 그 자리엔 수십 년 전 이 거친 바닥을 맨주먹으로 평정했던 서슬퍼런 포식자만이 서 있었다. 돈이 가진 가장 무섭고 잔인한 폭력성이 비로소 세상을 향해 그 시퍼런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오후 3시, 사채업자들의 본거지인 허름한 사무실. 어젯밤 옥탑방에서 청년의 뺨을 후려치고 냄비를 걷어찼던 그 덩치 큰 사내 둘은 지금 내 최고급 수트 구두 앞에 대가리를 박은 채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불과 반나절 만에 그들이 입주한 상가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내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검은 자금줄을 대던 배후 세력마저 내 자본의 힘 앞에 완벽하게 꼬리를 자르고 도망쳤기 때문이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저희가 썩을 눈가를 달고 감히 회장님 은인인 줄도 모르고. 나는 엎드린 놈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짓밟으며 비서가 건네준 청년의 차용증을 집어들었다.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눈물로 지장을 찍었을 그 종이장. 나는 라이터를 켜 차용증의 끝자락에 불을 붙였다.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의 피를 빨아먹은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남은 내 놈들의 밑바닥 인생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불타오르는 차용증을 놈들의 얼굴 위로 툭 던진 채 나는 미련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거대한 채무와 철저한 파멸뿐이었다. 청년의 숨통을 조이던 배달 대행사 역시 내 지시를 받은 대형 로펌의 압박에 의해 영업 정지와 함께 공중으로 산산이 흩어졌다. 참으로 싱겁고도 압도적인 자본의 사냥이었다. 그날 밤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앞 복도, 수술비 마련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청년은 텅 빈 복도 의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가와 청년에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다. 밀린 입원비와 오늘 밤 예정된 동생의 대수술 비용 전액이 익명의 후원자에 의해 방금 모두 결제되었다는 기적 같은 선고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누가 제 동생 수술비를? 청년이 멍한 얼굴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던 찰나였다. 복도 저 끝에서부터 누군가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청년의 두 눈이 동공지진을 일으키며 커졌다. 그곳에는 수백억대 자산가의 화려한 수트가 아닌 며칠 전 아스팔트 바닥에서 청년이 벗어주었던 그 매연 냄새 나는 낡은 배달 점퍼를 걸친 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내 두 손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2개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나는 청년의 곁으로 다가가
덜덜 떨리는 그의 투박한 손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조심스레 쥐어주었다. 젊은이, 그날 밤 내가 진 빚.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값을 치르러 왔네. 많이 늦어서 미안하구먼. 청년은 내 얼굴과 손에 들린 종이컵을 번갈아 보며 기어이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낡은 점퍼에 스며든 서로의 체온이 그날 밤의 끔찍했던 추위와 지독했던 가난의 공포를 모두 녹여버리듯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매서운 밤거리를 걷는 내 육신은 더 이상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기익기익. 낡은 리어카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리어카의 왼쪽 손잡이는 내가, 오른쪽 손잡이는 내 낡은 점퍼를 다시 돌려 입은 청년이 꽉 움켜쥔 채 함께 발을 맞추어 걷고 있었다. 동생의 수술을 무사히 마친 청년은 굳이 내 곁에서 이 무거운 리어카의 무게를 나누어 들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아이고, 우리 회장 할아버지 고혈압에 당뇨도 있으신 기니 밥맛을 치고는 운동량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이 녀석아, 내 놈이 옆에서 쪼말거리니까 혈당이 쑥쑥 내려가서 아주 살맛이 난다. 우리는 입김을 하얗게 뿜어내며 허허 웃었다. 매일 밤 죽지 못해 몸을 혹사시키며 이 거리를 배회했던 수백억의 자산가는 이제 30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이 맺어준 이 가난하고 눈부신 청년 덕분에 비로소 진정한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그 참담했던 교차로. 하지만 지금 그곳은 이 차가운 세상에서 나를 숨쉬게 하는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하늘에서 흩날리기 시작한 하얀 눈송이들이 우리의 낡은 리어카 위로 축복의 별빛처럼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다. 스방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